네. 자, 다음 주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쌍방향 수업을 하게 되는데, 쌍방향 수업에 접속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론 공부하셨던 상하타 컴퓨터 학원의 e러닝 센터 sangatop.co.kr이라는 요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아이디 있으니까 로그인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다음에 나의 강의실에서 회계실무자 양성과정 강의실을 입장하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앞에서 여러분이 이론 공부하실 때는 온라인 강의해서 재무회계 이론, 부가가치세 이론을 다 들으셨어요. 100%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쌍방향 화상 강의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 바로가기라는 단추가 있어요. 쌍방향 화상 강의에 바로가기 클릭하시면은요. FAT 1급 문제풀이를 우리가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할 거거든요. 3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6일간 합니다. 6일간. 그리고 이제 3월 29일부터 다시 학원 나오시면 그때는 TAT 2급 교재가 지급이 됩니다. TAT 2급 교재로 진도를 나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접수를 하셨기 때문에 4월 16일 날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TAT 2급 진도를 TAT 2급 진도 나가면서 앞에 이론이 FAT 1급 이론하고 그 겹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갈 거고 추가되는 이론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추가해서 이론을 빨리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4월 16일 날 여러분 FAT 1급 시험 보시기 때문에 그 주간 4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는 여러분들 FAT 1급 그 시험 보는데 또 더 추가해서 여러분에게 도움될 만한 것이 있으면 그 수업으로 이제 바꿔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질문을 해결하든가 해서 여러분들 16일 날 시험 보기 위한 준비는 그 16일 그 전에 그 주에 4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더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3월 29일 날 여러분이 나오시면은 그때는 TAT 2급 교재가 지급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TAT 2급 교재는 출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배송을 했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은 안 했어요. 출고가 됐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FAT 1급 문제풀이 여기로 요 기간 동안에 하고요. 요 28일 이후에부터는 학원에 나오셔야 된다. 지금 여기 학습 대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21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이 13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제가 열어놔요. 요 시간에만 접속이 되거든요. 여기 이제 딱 클릭하시면 여러분 이제 컴퓨터에서 클릭하실 거잖아요. 클릭하시면 여러분 컴퓨터에 줌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설치가 일어나는 그 링크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줌을 설치하시고 접속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집에 PC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쪽에 있는 PC처럼 듀얼 모니터로 되어 있으시다 그러면은 요 노트북 화면에는 제 화면을 띄워놓고 저쪽 한쪽에는 저쪽 오른쪽에 제 화면을 띄우는 게 좋겠네요.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에는 제 영상 화면을 띄워놓고 앞에 있는 모니터에는 여러분이 도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이렇게 듀얼 모니터를 갖추는 게 가장 이 공부하기 좋죠. 듀얼 모니터가 없다 그러면 모니터 하나를 가지고 제 영상 접속해 놓고 한쪽에 프로그램 띄워놓고 책은 책상에 펼쳐놓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집에 이제 갤럭시 노트라든가 아이패드와 같은 그러한 그 장비가 있다 그러시면은 갤럭시 노트나 아이패드로 이
이러닝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접속하시면 갤럭시 노트나 아이패드로는 제 영상 보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여러분 그 더존 프로그램 실행해가지고 수업 따라오시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뭐 핸드폰도 접속은 됩니다. 이 여기로 핸드폰도 접속은 됩니다만은 핸드폰은 좀 너무 작아가지고 소리는 들리겠지만은 이런 화면에 글자 같은 게 제대로 안 보일 수가 있죠. 핸드폰은 좀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지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에 카메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수업 중에 여러분의 얼굴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얼굴이 안 보이면 부정훈련, 예, 수업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강사가 확인을 못하죠. 얼굴이 안 보이면. 그렇죠? 그냥 접속만 해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훈련생, 참여자분의 얼굴이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컴퓨터에 카메라가 다 있으시죠? 네, 줌으로 혹시 수업을 이렇게 접속하는 그런 수업을 해보신 경험 혹시 있으신 분? 두 분이. 예. 나머지 분들은 뭐 경험은 없으셔서 제가 설명드린 거 충분합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여러분을 모니터를 제가 이제 2개를 사무실에 있는 사무실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니터가 옆에 하나 모니터는 여러분들이 접속된 상황,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또 제 컴퓨터에서는 제가 화면을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제 화면이 공유되도록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제 화면이 물론 제 얼굴도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날이니까 여러분 접속해가지고 한번 제 소리 잘 들리는지 여러분 스피커 볼륨도 좀 조절하시고, 또 여러분하고 제가 대화 한 사람 한 사람 대화해봐가지고 여러분이 질문하는 소리가 저한테 잘 들리는지 이런 오디오, 비디오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은 3월 21일 날은 좀 일찍 입장을 하겠습니다. 1시 반부터 일찌감치 부지런히 접속을 해놓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2시 전에 미리 한번 접속해가지고 잘 접속되는지 저하고 대화도 시도해봐가지고 잘 말이 주고받고 잘 되는지 이런 것들 테스트 해보시기 바래요. 예, 수업은 첫날도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매일같이 2시부터 6시인데 수업 시간은 제가 2시에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접속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딱 2시에 들어와서 바로 수업 시작할 수 없으니까 요 사이에 그 저하고 제 계정에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았다 하는 얘기죠. 13시 30분부터 18시 30분 사이. 수업은 이제 학원에서 끝내는 것처럼 우리가 6시에 수업이 끝나지만 제가 5시 50분 되면 정리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똑같이 수업을 그렇게 끝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출석 관리는 출석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셨을 때는 비콘을 눌러서 했잖아요. 비콘을 눌러서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여기 있나?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출석을 집에서 이제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 입실과 퇴실을 찍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HRD넷을 실행을 여러분 핸드폰을 하셔가지고 그 동안에는 이 가운데 있는 비콘을 쓰셨는데요. 이 비콘을 쓰셨는데 집에서는 신호로 하는 겁니다. 신호.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2시쯤 되면 이제 우리 이제 8명이잖아요. 8명이 이제 다 들어오면은 제가 여기서 이 신호 눌러가지고 신호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신호 눌러가지고 입실 확인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 확인이라고 그래서 4시쯤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제가 중간 확인 신호 보냈습니다. 그러면 또 중간 확인 한번 찍어주시고 그리고 5시 50분에 끝날 때 제가 또 신호 또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실 신호 한번 보내고 중간에 한번 확인하고 4시에 4시부터 제가 이제 4시부터 4시 20분 사이인가 그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퇴실할 때 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하시는데 그 쌍방향 훈련할 때는 이 비콘이 아니고 신호로 들어오신다. 집에서 핸드폰으로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출석 관리에 대한 것도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밑에 신호로 들어오신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아직 프로그램 더존 스마트 A 2022년도 버전입니다. 요즘 다운받은 거 그것이 아직 설치 안 돼 있으면 오늘 밤에는 꼭 설치해 놓으셔야 되겠죠. 내일 오전 중이라도. 그리고 백데이터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유형별 연습 문제 이거 유형상사라든가 이 회사가 다 거기 들어 있어야 돼요. 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이 다 잘 하시는데 제가 괜히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그 동영상 온라인 이론 수업은 여러분이 아주 잘 하셨는데 이 쌍방향은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돼서 안내를 드린 거예요. 하여튼 뭐 그 접속에 대해서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21일 날도 오전에 다른 수업이 없어요. 21일 날은. 그러니까 오전에 다른 수업이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이 오전에 뭔가 좀 미리 좀 내가 불안해서 미리 좀 확인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그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접속할 수 있도록 시간을 수정을 해 놓을 테니까 저하고 한번 접속하는 걸 테스트해도 괜찮습니다. 오후에 안 될 것 같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 오전에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다. 저한테 문자 주고 한번 지금 해보자고 이렇게 약속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6페이지 28번 거래를 한번 확인해 보죠. 안동상사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원하고 이자 25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 차변이 되죠. 회수했으니까 500에 25만원. 차변의 보통예금 525만원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일반전표 실행하시고 10월 28일 3번 차변이고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금액은 5250 플러스 그리고 엔터 이렇게 치십니다. 자, 줄 바꿔서 이제 차변을 두 개로 기록해야 되는데요. 500만 원은 뭐죠? 네, 대변이죠. 대변을 두 개로 기록해야 되는데요. 네, 4번 대변의 단기 대여금 114번이고요. 단기 대여금은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동상사 금액은 500만 원. 자, 25만 원은 뭘로 기록합니까? 이자 수익. 예. 이자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거래처 안 넣어도 되죠?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25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오늘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10월 28일 날 원금은 500이고 이자가 25만 원. 그래서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다.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이 525만 원, 대변의 단기 대여금 자산 감소, 대변의 이자 수익은 수익 발생 이렇게 되죠. 네, 다음은 2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만기가 도래한 서울은행 정기예금 1,000만 원을 해지하고 예금의 원금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이자 25만 3,8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자,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가지고요. 서울은행에서 정기예금을 오늘 해지했습니다. 1,000만 원짜리. 그러면 정기예금 해지하면 정기예금은 대변에 가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예금의 원금하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를 은행에서 했어요. 우리가 당한 거죠. 그것을 차감한 이자가 25만 3,800원. 이것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은 차변이 되겠네요. 이자 소득은 30만 원이었대요. 그러면 이자 수익이죠. 이것도. 이자 수익은 대변이 가겠대요. 대변. 그리고 이제 원천징수한 것이 법인세 42,000원하고 지방소득세 4,200원. 예. 이것이 원천징수 당한 거예요. 자, 우리가 법인이 원천징수하면 애수금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원천징수 당하면 뭐라고 그랬죠? 네, 선납세금이에요. 잘 기억하네요. 선납세금. 은행에다가 세금을 미리 낸 거예요. 그래서 선납세금입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은행에서 미리 세금을 뗀 거예요. 그래서 선납세금. 법인은 이걸 자산으로 잡아둡니다. 이제 법인세 42,000원하고 지방 법인세 4,200원을 더하면 46,200원이 선납세금이라는 얘기죠. 이거 자산입니다. 선납세금이. 그래서 선납세금은 차변에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대변을 먼저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대변은 정기예금 대변, 이자수익 대변 이렇게 갑니다. 대변을 먼저 두 개를 입력해 볼까요? 자, 10월 29일 일반전표 가셔가지고, 예. 자, 대변에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으니까, 대변에 정기예금. 정기예금도 거래처를 은행으로 넣어야 되죠. 서울은행. 정기예금. 서울은행 코드가 두 개가 있어요. 보통예금 코드하고 정기예금 코드. 정기예금 코드 쓰시고, 적용은 그냥 지나가시고 1,000만 원 줄 바꾸고 또 대변 이자 수익이 있었죠. 30만 원 이자 수익 901번 거래처 적용 생략하시고 방향키로 가서 30만 원 이쪽이 대변이 되겠습니다. 이자 소득이 30만 원이다.
자, 차변을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자, 차변에 아까 보니까 수령액 1025만 3,800원이라고 밑에 가로 속에 써놨어요. 그 수령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거란 말이죠.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이것도 서울은행, 여기로 얼마가 들어왔느냐? 10253 800원. 10253 800원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차변에. 그럼 저 밑에 지금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46,200원이 보이는데요. 차변이 46,200원이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게 아까 그 선납세금 법인세 42,000원에 법인세 지방소득세 4,200원. 그래서 46,2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차변에 선납세금 방향표로 쭉 가셔서 46200 엔터 하시면 분계가 끝납니다. 자, 이 분계는요 이렇게 네 줄로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분계죠. 차변 하나 대변 하나 이런 분계가 간단한데 이거는 지금 차변 대변 합쳐서 모두 네 줄로 하나의 거래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이거. 정기예금 만기됐다 그러면 보통 이런 형식으로 분계가 일어나요. 예. 되게 정기예금 만기되면 일반 통장으로 이게 돈을 찾아서 일단 옮겨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돼. 자, 다음은 2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9번은 했고 30번이죠.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을 현대화재에 가입하고 보험료 150만 원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랬어요. 이것도 제가 앞 시간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보통 보험료 지급하면 비용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예. 현금 지급했으니까 차변에 보험료,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 여러분이 갑자기 이제 자산으로 이게 자동차 보험이니까 혹시 차량 운반구로 처리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차량 운반구, 건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취득세, 취득과 관련 비용 이런 걸 자산 처리하라 할 때 자본적 지출로 봐야 되니까 그 해당 그 자산으로 보는 건데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요 기억나죠? 예, 선급 비용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선급 비용.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그러면 선급 비용으로 하라 이렇게 기억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결산 때 보험료 미지급 선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미경과 보험료를 선급 비용으로 자산 처리하고 대변에 보험료 비용 취소해 가지고 내년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걸 미리 선급 비용 잡아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산 잡아보겠습니다. 10월 30일 날짜 입력하시고 현금 거래니까 출금으로 한번 해볼까요? 구분은 1번 출금, 개념 과목은 선납세금, 선급보험료가 이렇게 선급보험료, 선급비용, 선급비용 133번. 선급보험료 개정 과목이 만약에 있으면 그거 써도 돼요. 그런데 이건 선급비용은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임차료라든가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한 의미예요. 선급한 비용. 선급비용 하시고 금액은 15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분계 보시면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현금 이런 분계가 되는 거죠. 자, 3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창고 건물의 신축 공사가 완료되어서 9월 5일 날 지급한 공사 착수금을 제외한 공사 잔금 2천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하였다. 계좌에서. 자, 이것도 새로운 문제. 아주 잘 틀리는 문제가 여러분들 잘못하면 이거 많이 틀려요. 자, 요 31번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은 건물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건물 공사 관련 거래에서 착수금이나 중도금 같은 거 이거 지급할 때 회계 처리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9월 5일 거 전표 조회해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9월 5일 날 이 창고 지을 때 착수금을 얼마를 주었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었다면은 분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변에 여러분 그 유형자산 개념 과목 배울 때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념 과목 이론 시간에 배웠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겠네요. 건설 중인 자산이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착수금, 중도금 이런 거 지급할 때. 건물 지을 때. 자, 중도금이나 착수금 같은 거 건물 공사 관련해서 이제 착수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자산 잡아 놓으세요.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31번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 31번 문제는 중도금이나 착수금이 아니라 잔금입니다. 자, 건물 공사를 완공하여 우리가 잔금 줄 때는 어떻게 잔금을 줍니까? 집 다 준공검사 떨어져야 잔금 주죠. 건설업자가 집을 잘 지어놔야 집에 무슨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게 잘 지어야 그 지방자치단체 여기에서 공무원이 와가지고 이 집 이제 사용해도 된다고 그걸 준공검사라고 하는가 뭐 그렇죠. 그게 떨어져야 이제 돈을 주면 돼요. 예, 준공검사도 안 나게끔 집을 지어놓으면 잔금 주고 안 되죠.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잔금을 이제 줬다는 것은 건물이 완공된 거예요. 완공됐다고 봐야 돼요. 즉 준공검사가 끝났다. 건물 공사를 완공하여 잔금을 지급할 때 회계 처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착수금 또는 중도금 모두 건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한다. 착수금, 중도금을 우리가 뭘로 처리했었냐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했거든요. 그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했던 이 착수금이나 중도금은 건물로 대체해야 돼요. 완공하는 시점에서. 그러면 지금 31번 같은 경우에는 잔금이 2천만 원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2천만 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차변에 건물
2,100만 원. 자, 지금은 잔금이 2천만 원인 경우를 여기 밑에 분계를 이제 31번 문제에 맞추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차변의 건물이 왜 2,100이냐? 저 착수금 준 거 100만 원도 건물로 잡아야 돼요, 한꺼번에. 예. 그리고 대변은 건설 중인 자산 100만 원하고 오늘 잔금 줄 때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서울은행에서 2천만 원하고 이렇게 잔금 지급할 때는 회계 처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착수금이나 중도금 지급한 것을 같이 건물로 잡아야 돼.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없어지고 그것이 건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건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한다. 이렇게. 건물로 대체한다. 요거 꼭 알아두십시오. 가끔씩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매번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연습을 그 기출문제로 연습할 때 매번 연습이 되니까 잊어버리지 않는데 가끔 나오니까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죠. 가끔 나오니까.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은 10월 31일 날 요 분계를 하려면 9월 5일 날 이 착수금을 얼마 지급했는가를 가서 보고 와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일반전표에서 날짜를 9월 5일로 입력하세요. 네, 1,000만 원 지급했네. 여기 창고 건물 신축 공사대금 1,000만 원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차변에 잡아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건설 중인 자산이 대변에 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야 없어지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은 이제 완공됐으니까 건설 중인 게 아니라 이제 건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제로를 만들어주고 그만큼을 건물로 포함시켜야 돼. 저기 건설 중인 자산이 예. 어느 업체라고 언급이 안 돼서 코드 입력을 안 했었는데 언급이 되면 코드 입력을 하고 거래처 원장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채권은 뭐 아니기 때문에 예, 거래처 코드 보통 관리 안 합니다. 네네. 건설 중인 자산은 우리 거니까 이 지어지면 우리 건물 되는 거니까. 네. 찾을 때는 그냥 일반 점포에 가서 그 지정한 날짜에 가서 찾으면 된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꼭 일반 전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중도금이나 착수금을 받고 세금 계산서를 만약에 발급했다면은 거래처에서 우리 착수금 준 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해달라고 했다고 한다면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조회해야죠. 그래서 반드시 일반 전표다 그러진 않습니다. 만약에 일반 전표에 9월 5일 날 봤더니 없더라.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조회해 보면 세금 계산서 발급된 걸로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질문 잘 하셨어요. 꼭 일반 전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건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을 했을 거니까요. 그냥 증빙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은 나중에 완공하고 한꺼번에 하기로 하고 그냥 요 돈 주고받은 이것만 거래가 있었다라면 보통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겠죠. 부가세 신고에 관련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타 거래 자료 입력은
몽땅 지금 일반전표에서의 입력을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반전표에 무조건 가서 본 거고요. 이게 상황이 또 달라지면은 매입 매출 전표에서 조회해야 할 수도 있다. 자, 이제 이 1,000만 원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건물이 오늘은 3,000이 돼야 되겠죠. 예, 입력합시다. 10월 31일로 날짜 고치고요. 3번 차변에 예, 건물입니다. 건물 3,000만 원.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 214번이 1,000만 원. 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이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건설 중인 자산도 해봤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여러분 감가상각 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 하나요? 여러분 건물은 감가상각 합니까? 안 합니까? 해죠. 하죠. 건설 중인 자산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건 임시 계정이에요.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려면 취득금액이 최종 확정이 돼야 되는데 건설 중인 자산은 착수금, 중도금도 1차 만약에 2차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되게 이제 공사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럼 기간이 길어지니까 처음에 계약금 얼마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으로 6개월 있다가 또 얼마 주고 또 뭐 3개월 있다 얼마 달라고 그러고 되게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거든요. 건설업자가 자기 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어놓고 맨 나중에 돈 달라고 하는 그런 거래가 이 건설업계는 별로 없죠. 네, 아파트 건설도 그렇고 개인 그 건설도 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한테 돈을 받아서 짓는 셈이에요. 따지고 보면 착수금 받아가지고 그거 자재 사가지고 짓고 돈 떨어지면 또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짓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은 이게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 중에서 감가상각 대상이 안 되는 개념 과목이 2개가 있었어요. 건설 중인 자산하고 한 개는 뭐가 있을까요?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 안 하는 거. 방금 뭐라고 그랬죠? 토지. 유형자산 개념 과목이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7개가 있거든요. 유형자산 개념 과목이. 그 7개 중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개념 과목이 2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건설 중인 자산과 그 다음에 토지는 안 합니다. 아까 건설 중인 자산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토지는 왜 안 할까요? 땅인데 예, 그렇죠.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건물처럼 노후화되니까 건물은 노후화되니까 나중에는 기간이 다 되면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토지가 노후화됐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토지 특성상 감가상각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음 문제 32번으로 가볼까요? 창고 건물을 등록하면서 법령에 의거하여 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구입하고 대금 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공채 매입 시 공정가치는 26만 원이며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를 우리가 할 것이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나왔네요.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왜 중요한 문제냐? 이게 가끔 나오는데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가끔 나오니까. 자, 이제 건물을 아까 다 지어서 이제 잔금도 치러가지고 그거를 이제 건물 등기를 내려고 등록을 하러 가니까 공채를 사야 등기를 한다 이거예요. 공채를 사야. 공채라는 건 채권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사채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이 사채죠. 국가가 발행한 것은 국채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요즘에 그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어가지고 러시아의 국채를 매입한 투자자들이 지금 러시아 금융거래가 지금 막혔는데 이자를 받을 때가 됐는데 이 러시아에서는 돈을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은행 거래가 막혀가지고 환전이 안 돼서 이 채권 투자한 사람들이 이자를 못 받으면 러시아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이 지금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걸 허용했다고 오늘 아침 뉴스에 보여주더라고요. 복잡합니다. 금융거래를 막았을 때 그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 피해를 주려고 했는데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거기 평화로울 때 투자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돈 못 받게 되면은 그 투자한 사람들 망할 거 아닙니까? 채권 이자 받아먹고 살려고 투자한 투자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가가 발행한 게 국채, 공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도로공사라든가 뭐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거 사면은 이 도로 건설하는 그 기관에서 아스팔트도 깔아야 되고 돈이 들어가니까 자동차 사는 사람들한테 채권을 팔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건물 같은 거는 이제 어디에서 채권을 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가의 어떤 단체에서 이거 채권을 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액면가가 30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채권을 구입하는 이 취득 우리는 이 액면가에 사야 돼요. 액면가. 액면 가격이에요. 액면 가격, 액면가라는 건 액면에 표시된 거. 그 채권에 30만 원짜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채권을 지금 딱 사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면은 26만 원이래요. 공정가치는 26만 원이다. 아니 30만 원짜리가 왜 갑자기 4만 원이 떨어졌을까? 채권 이 30만 원짜리는요 기간이 있을 거예요. 만기 기간이. 이 30만 원을 언제 주겠다고 그러냐면 3년 후에 주겠다 이렇게 돼요. 3년 후에. 그러면 이 공채 시장, 사채 시장이다 이걸 팔면은 26만 원 준다는 건 뭐냐면 현금으로 지금 26만 원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네. 그럼 현금으로 26만 원. 그 사람은 30만 원짜리를 26만 원에 우리는 살 수 아니죠. 자, 그래서 왜 이 차이는 왜 나겠냐면 그 기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후에 30만 원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보면은 26만 원이다. 대개 그런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현재 시장 가치에서 시장 가격으로 거래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 공채를 투자 목적으로 만약에 공채 시장에서 사채 시장에서 산다면 26만 원에 사가지고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개할 수가 있는 건데 창고 건물 등록하려고 살려고 하니까 액면가로 사야 된대요. 시장 가치로는 안 팔아. 액면가로. 그러니까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차이가 나요? 4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4만 원을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돼요. 무슨 취득원가냐면 이 단기 매매권 취득원가가 아니고 건물. 이거 기억하세요. 액면 가격과 공정가치의 차이 금액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요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라는 말이 아니고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예요. 지금은 이제 건물 등록한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차량을 등록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차량 운반구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토지를 등기하려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토지에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처럼 창고를 등록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4만 원을 그 차이만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회사가 이거를 보유할 거예요. 그런데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기로 했다는 것은 한 1년쯤 가지고 있다가 팔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은 26만 원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자, 차변은 단기 매매증권 26만 원이에요. 자, 현금은 얼마 지급했어요? 예, 30만 원 지급했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은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딱 4만 원 나지 않겠어요? 그걸 차변에 건물 이렇게 기록한다 이거예요. 네, 자 이제 입력합시다. 대변에 현금부터 한번 저는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31일 같은 날이고요. 대변에 101번 현금이 뚜두두둑 방향키로 가가지고 30만 원 지급했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07번 요게 26만 원. 지금 4만 원 차이 나는 것이 차변에 건물이다 이겁니다. 건물. 왜 난데없이 건물이냐? 채권을 샀는데 이해 가시죠? 4만 원을 비싸게 취득할 만한 그 이유가 건물 때문에 비싸게 더 유가증권을 더 4만 원을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거죠. 이것은 이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돼야 될 성격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흔하지 않은 거래인데 가끔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되게 많이들 틀리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시험 볼 때까지는 여기 보니까 316페이지에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 28번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앞 시간에서 그 국제구호단체에 기부한 거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360페이지에 있는 그 이 예제들이 가끔씩 나오는 것이고 분계가 까다로운 겁니다. 예. 잘 이해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분계가 나오지? 예, 그걸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316페이지에 있는 요 한 페이지에 있는 분계는요, 좀 시험 볼 때까지 까먹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33번 문제. 기타 거래에서 마지막 예제입니다. 당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며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유상증자 대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증자는 뭘까요? 증자. 예,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가시키는 것을 증자라고 합니다. 법인이 자본금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유상증자라는 건 뭐냐? 유상, 무상 이 뜻 아시죠? 네. 유상증자는 주식을 주주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 즉 주식
발행입니다. 신주 발행. 신주 발행. 그런데 무상증자도 있어요. 무상이라는 건 공짜라는 뜻이잖아요. 예. 주식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발행하는 것. 이것도 물론 신주입니다. 신주 발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의 신주 발행에는 유상증자가 있고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주주들이 그 유상증자를 대행하고 있는 증권회사에다가 청약금을 이렇게 불입을 해가지고 요새 누가 어느 회사가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 뭐 1억을 넣으면 뭐 100만 원을 정확히 안 주고 뭐 이렇게 경쟁률이 세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유상증자입니다. 청약금 넣어서 나의 그 주주들이 투자할 주자들이 청약금을 넣어서 그만큼 주식을 그 돈만큼 주식을 받는 거. 예. 근데 내가 100만 원 넣었다 해서 100만 원 주식을 다 받으면 경쟁자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데 거기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한도가 있는데 증자하고자 하는 한도가 있는데 주식을 달라는 청약자들이 많으면 그것을 이제 비율로 쪼개서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경쟁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주 발행의 경우에 일단 발행이 끝나면 시장 가격이 막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투자 이익을 얻으려고 신주 발행은 많이들 청약을 하죠. 자, 무상증자는 뭐냐? 기존의 주주에게 그냥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배당과 같은 겁니다.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주주에게 그냥 주는 것은 배당금 성격이 있는 거예요. 배당. 무상증자.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유상증자가 어떤 건지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10월 31일 33번 문제로 가보시면 그 유상증자 대금이 입금이 돼서 유상증자 관련해서 200만 원의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입금이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주식을 5,000주를 발행했네요. 근데 발행 금액이 한 주당 12,000원입니다. 한 주당 12,000원. 그러면은 5,000주 곱하기 12,000원을 한번 해볼게요. 5,000주 곱하기 12,000원 발행 금액을 해보면은 6천만 원인데 200만 원을 차감한 돈이 입금이 됐으니까 예, 서울은행 보통예금으로 자 그러면 차별의 보통예금은 예, 6천만 원에서 200만 원 뺀 5,800만 원이 되겠고 대변에 이제 자본금을 기록하는데요.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5,000주 곱하기 10,000원은 자본금은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800만 원을 뭐라고 기록하면 되느냐? 주식을 발행할 때 우리가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한 것을 이런 발행을 우리는 할증 발행이라고 그래요. 할증 발행. 주식을 할증 발행할 때 나타나는 자본잉여금이 있는데 그 자본잉여금이 주식 발행 초과금. 개정 과목 이름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개정 과목이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돼요. 제가 잉여금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언젠가 이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잉여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업을 해서 이익이 난 잉여금은 이익 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 난 잉여금은 자본 잉여금이라고 한다. 지금 이 거래가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회사가 이익을 본 겁니다. 주당 10,000원짜리를 12,000원에 팔았으니까 주주에게. 그래서 한 주당 2,000원씩 이익을 남겨서 5,000 주니까 원래는 1,000만 원의 이익이 났는데 주식을 발행하면서 이만큼 비용이 발생했어요. 수수료 등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빼니까 이익이 800만 원. 그 이익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기록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된다. 네, 요거 유상증자 시 분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거 입력을 하시죠. 자, 10월 30일에다가 또 추가합니다. 전표를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이 되고 금액이 5,800만 원. 대변의 자본금은 액면가로 항상 기록한다. 5천만 원. 또 대변의 주식으로 검색해 보면 주식 발행 초과금 341번 있어요. 그것이 800만 원이다. 네, 분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형상사의 기타 거래 문제 이제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근데 기타 거래에서 여러분 새롭게 우리 앞에 이론 공부할 때 또 앞에서 어디 회사인가요? 3일 패션 할 때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 많이 있었어요. 유형상사에서 새로운 거 많이 공부했으리라고 보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유형상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